네, 반갑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시간에 그 강당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폭우 때문에 제 열차가 그 운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도 또 표를 뺏겼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래서 직접 찾아뵈야 하는데 뵙지 못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 폭우에 희생되신 많은 분들 이제 계신데 깊은 애도의 뜻, 그리고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 지금 상반기 내내 인공지능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마치 6년 전에, 7년 전이군요.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크게 화제됐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보다 훨씬 상황이 이렇게 더 뭐랄까 확대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걱정, 뭐 우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을 대략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에 압축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된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제가 알파고에 응대해서 이제 철학자로서 뭔가 생각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알파고 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듬해에 출간했습니다. 1년 정도 그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그때 알파고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가량 뭐 모든 분이 다 그랬겠지만 다른 일에 신경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정돈된 후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책은 AI 빅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부제로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자면 알파고가 당시에 준 충격이 이 바둑을 둘 줄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인류의 상당수가 직접 사용해보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파고 시절에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어, 기계가 이겼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라는 충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글과 그림과 코드와 뭐 영상 등등을 창작한다, 생성한다. 이런 우려가 우리에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보루에 해당하는 창작 활동에 인공지능이 뭔가 위협을 가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과 예술과
이런 창의적인 활동 전반이 거의 뭐 막말로 좀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진단과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의문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철학자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르네상스, 이 재탄생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바로 기계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고유함을 다시 묻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인간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창의성, 예술, 교육, 그리고 대학의 제도 등등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한번 이 기회를 맞아서 성찰하고 또 뭔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책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드릴 말씀의 순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인공지능, 그림과 글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열풍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 인공지능의 바탕에 놓여 있는 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지간한 강의에서는 이 원리 부분을 꼭 말씀드리는데 그 까닭은 우리가 원리를 알고 나면 그 기술이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한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가짓수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라가면서 다 판단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 자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술이요.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원리를 알고 나면 그 기술이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런 지점이고요. 당연히 원리를 알면 한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챗 GPT의 한계 부분을 좀 더 살피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 인간이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또 이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요.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방향으로 인간의 고유함, 그리고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에서 미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철학가로 옮겨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현대 철학자인 니체, 둘레즈 이런 학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술 활동을 펼쳤는데요. 거의 보시다시피 뭐 매년 한 권 정도 뭐 다른 분들과 같이 쓴 책도 있고 혼자 쓴 책도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한 학기 동안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이공계 공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까지 당시 이과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인공지능이나 그 밖에 그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후에 미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인문학적인 관점 이걸 적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책들이
예,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는 언론에서 특히 이제 많이 주목을 해주셨고요. 이 뉴노멀의 철학이라는 책은 부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신 생각의 싸움이라는 책은 국내 유일의 철학 도서관인 중천 도서관에서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철학 전문 채널입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라는 채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해주셔도 고맙겠고요. 방송 활동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학 강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마 지금 스크린에 크게 이 그림이 비칠 텐데요. 이 그림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보셨으면 손을 한번 과거에 보신 분?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챗GPT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박람회에서 특히 미술 부문, 디지털 아트의 영역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순수하게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이 그림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겨룬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죠. 이게 작년 8월 말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챗GPT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그림 생성이 사실은 언어 생성보다 먼저 발전해 왔고 일반 아주 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많이 이렇게 놀라움을 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아주 짧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을 받은 게 작년 8월인데 실제로 이 관련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나온 게 2021년 1월 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된 거죠, 지금 딱. 이때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 작품이, 작품도 그렇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챗 GPT를 출시한 오픈 AI라는, 단체, 여기에서 출시한 달리라는 그림 생성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내놓기 전에 지금 보시는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내놓은 거고요. 한 1년 10개월 정도 먼저 내놨다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다른 응용 버전으로 챗GPT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 투 이미지 AI 모델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바로 밑에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3를 이용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GPT-3라는 건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GPT-3가 기반 기술이 되어 챗GPT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GPT 3.5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동일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그림 생성과 문장 생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글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그림을 생성하는 게 그 직후부터 아주 본물 터지듯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만 보자면요. 이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요. 아직까지 많이 쓰이면서 엄청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2 버전이 또 1년 3개월 후에 나왔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림의 해상도가 엄청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게 더 발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그림을 생성해서 갖다 붙이는 이런 기술도 내장되어 있고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보시는 게 이 유명한 페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잖아요. 그걸 갖고 아까 보셨던 과정을 거쳐서 옆에 한 장면씩 뜯어 붙여서 이 소녀가 서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실? 이 전체 풍경을 이제 완성하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갖췄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3대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특히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최근에 그 출시됐는데요. 보시면 해상도가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K라고 되어 있는데요. 4K 해상도라 함은 보통 UHD TV 아주 정밀하죠. 그런 UHD TV급의 해상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의 더 높은 해상도까지 구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술, 이게 메타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림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앞에 건 이제 텍스트만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주고 적절하게 변형하는 필터를 씌우는 이런 기능도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텍스트만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3D 입체 영상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쭉 보셨는데요. 이런 이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언어 생성 인공지능, 이제 양대 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의 요점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챗 GPT만 보지 말고 생성 인공지능 전반을 큰 그림을 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챗 GPT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준 충격이 조만간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한데요.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쓸모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별게 아닌 기능밖에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챗 GPT 열풍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열풍이 꺼진다고 해서 과연 이 생성 인공지능의 큰 흐름, 이 제가 AI 빅뱅이라고 부른 그 큰 어떤 열풍이 무효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다른 생성 인공지능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들은 아주 유용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언어 생성, 다른 하나는 비언어 생성. 이렇게 언어라는 축을 놓고 둘을 구별해 봤습니다. 그 까닭은 뒤에서 더 설명드릴 텐데요. 언어가 기준이 돼서 비언어는 언어와 짝을 지어서 생성된다. 그러니까 언어 생성이 기본이고 비언어 생성은 타생이다. 이제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대부분의 기술은 그런 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언어가 먼저고 나머지는 파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비언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아까 앞에서 계속 제가 열거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 생성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밖에 동영상, 소리, 음성, 음악, 코드 등등 다양한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그건 다음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바로 그 챗 GPT, 그리고 그에 이어서 구글에서 대항마로 내놓은 바드, 이게 이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챗 GPT와 바드는 말 그대로 언어를 생성해 줍니다. 문장을 쭉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시연을 해보면 좋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이 써보게 되면 우리가 이 챗GPT의 놀라움과 동시에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한번 챗GPT 어떻게 어디서 쓰나요? 이렇게 정도를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직접 한글로 입력하면 되니까요.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 바드가 오른쪽에 있는 한글 지원을 안 해서 그냥 공평하게 영어로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답변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 유행하는 생성 인공지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의미심장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번역기입니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나온 게 대략 2016년쯤입니다. 이 구글 번역이라는 번역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엄청나게 또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파고가 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독일 기반의 딥엘이라는 제일 왼쪽 보이시는 저 번역기가 또 꽤 좋은 품질의 번역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기를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까닭은 지금 제가 스마트폰 캡처한 걸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단에 있는 내용들, 얘네들은 처음에 없던 것들이고요. 위에 있는 요 영어로 된 요 텍스트를 입력하니까 하단에 있는 텍스트가 생성됐습니다. 말하자면 문장을 만들어 준 거죠. 자, 번역기의 유용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철학처럼
아주 정교한 번역의 경우에는 꽤 어려워요. 하지만 철학을 제외하고 가령 신문에 또는 잡지 같은데 저널 이런데 이 등장할 법한 수준의 문장은 거의 95%쯤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국내 신문 여기에 에, 시야가 갇히지 않고 전 세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뿐 아니에요. 영어가 아닌 뭐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도 꽤 잘 번역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 번역기의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누구라도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번역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의 범위가 정말 1000배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영어를 좀 모른다. 아니면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좀 모른다. 그런 핑계로 우리가 찾지 않았던 내용을 이제 번역기의 도움으로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는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바꿔주는 인공지능들을 꼽고 싶어요. 역시 국내 1인자는 네이버입니다.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의 스피치 투 텍스트, 그다음에 오픈 AI, 참 무섭죠. 계속 등장합니다. 이 오픈 AI의 위스퍼라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령 지금 제 강의를 녹음했다 쳐요. 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텍스트로 순식간에 풀어줍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꽤 길어도. 몇 시간짜리 텍스트도 제가 풀어봤거든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문장으로 줄줄 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가령 제가 이제 그 몇몇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인터뷰였다. 왜냐하면 대화를 1시간 했으면 그걸 녹음을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일일이 이걸 풀어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죠. 잘못 들은 거 없나요? 확인도 해야 되고. 자, 그런 점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바로 이 기능을 쓰니까 5분 만에 되더라. 엄청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건 또 학생들에게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강의한 내용을 녹음했다가 풀면 강의록이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럼 일반인들은 어떨까? 사실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어떤 어, 강연 뭐 이런 영상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뉴스 사이트에 외국어로 된 어떤 보도가 되었거나 등등 많죠. 이런 동영상 자료. 이 동영상 자료에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 업로드한 다음에 앞에 보셨던 요 번역기에다 돌리면 그 영상 파일 내용을 10분이면 요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챗GPT 같은 경우 요약도 해주긴 하는데 뭐 이 요약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직접 우리가 보더라도 1시간짜리 영상을 10분 안에 내용까지 다 우리말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뭘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번역기 그리고 세 번째 음성 인식, 문자 변환기 얘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산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처음에 보셨던 챗GPT가 하는 일의 범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게 확인될지라도 그 주변에서 함께 지금 마구잡이로 발전하면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훨씬 더 쓸만하고 나아가 꼭 써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 녹음을 했다 쳐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일일이 이 녹음기로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 요점을 텍스트로 정리된 후에 텍스트를 잘 정리하면서 어, 문자로 된 노트를 만드는 학생 사이에 어떤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까 등등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제가 보기엔 챗GPT 뭐 운운할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쉽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최대한 일찍 그리고 잘 쓰도록 이렇게 가르칠 거냐, 소개할 거냐 이런 게 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럼 뭐 물론 일반 학생 말고도 이제 사회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긴 할 테지만요. 그 인공지능 발전의 속도라든지 이 다양한 어떤 범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 요건 오늘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생성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초점을 좁혀가지고요. 챗GP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이 챗이라는 말과 GPT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먼저 챗은 채팅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걸 떠올리면 되고요. 우리가 문답형으로 서로 소통한다. 그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서로 인터페이스를 채팅 형태로 가져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대화 형태는 아니었죠. 거긴 입력하고 답변을 주면 그 검색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데 챗GPT는 질문을 하면 요러하다라고 마치 이렇게 포장된 음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답을 제공하죠. 물론 그 답이 꼭 진실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대화형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기반 기술을 활용했다. 그걸 이제 약칭 GPT라고 합니다. 자, GPT는 아까 달리 그림 생성, 달리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반 기술입니다. 제일 바탕에서, 제일 근본에서 작동하는 기술이 GPT다. 그 GPT를 출력해서 우리 이용자들과 만나게 하는 방식이 채팅이다. 그렇게 보면 아시죠? 채팅 형태로 GPT라는 걸 이용하는 거다. 그게 이제 챗 GPT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를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그러니까 GPT라는 모델은 기반 기술은 언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거대는 뭐 어렵지 않겠죠. 인터넷상에 있는 거기서 긁어모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텍스트를 활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인터넷상에 있는. 근데 뭘 학습시켰냐면 언어를 학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추가로 하고요. 멀티모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모달의 멀티라는 것은 다중이죠. 여럿이죠. 모달이란 말은 모드, MODE, 방식이란 말의 형용사입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했다. 그럼 이때 다양한 방식은 뭘 가리키냐? 자, 언어가 기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어 플러스 그림, 언어 플러스
뭐 소리, 언어 플러스 뭐 동영상, 언어 플러스 코드 등등 언어랑 짝지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언어고요. 언어의 파생으로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거를 이제 짝지은 채로 학습시킨 게 멀티모달이다. 자, 이 페이지는 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초거대 언어 모델의 그럼 작동 방식이 뭐냐?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단어가 나오게 될지 추천해서 예측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는이란 말을 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추측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언어를 학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 이거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근데 보시면 제일 위에 너를 이라는 말이 나는 다음에 나올 확률이 60%다. 너에게는 30%다. 오늘은 10%다. 이렇게 60, 30, 10% 정도의 확률로 있으면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을 경우에 나는 다음에 너를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따라서 나는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너를이 나오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를이 아니고요. 나는 너를까지 나와 있으면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맨 위에 또 나와 있죠. 단어들이 있습니다. 싫어해, 좋아해, 사랑해. 근데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니까 나는 너를 다음에는 사랑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보통 거기까지 만들어지면 마침표가 찍히죠. 마침표가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떠냐? 그 다음에 나올 추천 단어가 있겠죠. 그렇게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계속 만들어 주니까 결국 긴 문장들, 엄청나게 긴 여러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라는 표현보다는 이 단어를 더 쪼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 토큰이란 말을 쓰는데 어려우니까 생략하고요. 하여튼 어떤 단어가 다음에 올지를 계속 추천해서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드는 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참인 문장만 만드는 게 아니어서 그럴듯한데 사실은 허구요, 가짜요, 오류인 그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만들어내는 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이제 분명해집니다. 진실된 문장들이 아닌 그냥 그럴듯하게 말이 되는 문장. 이걸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 여기 포함된 허구, 가짜, 오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게 되죠. 큰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한두 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어,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그러자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이제 오른쪽 캡처한 건데요.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 실록에 기록됐다는 것도 이상한데 2009년 1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진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줄줄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몇 가지가 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15세기 전반기 사람이고 맥북 프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21세기에. 따라서 이 둘은 시대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막 섞여서 인터넷 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챗GPT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이게 챗GPT의 본성이다. 작동의 기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실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허점을 군데군데 골고루 안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습된 데이터가 불충분할 때 그게 더 많이 드러납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은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나름 교정을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양립되지 않는 시기를 질문할 때 답변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손을 쓴 건데요. 그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오류를 찾아 나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인터넷상에서 긁어모은 언어 텍스트를 학습 자료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보세요. 거기에는 애초에 거짓인 내용들, 예를 들면 인간이 좀 거짓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즐겼습니다. 신화, 뭐 소설 이런 데 나오는 뭐 액면 그대로의 얘기들 다 허구죠. 예. 이 허구 내용들이 텍스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실된 텍스트, 백과사전 같은 이런 거랑 동등하게 학습이 됩니다. 왜냐면 긁어모을 땐 그냥 무조건 다 긁어모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인간이 올린 거짓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다 동등하게 학습돼요. 위조 뉴스, 가짜 뉴스. 우리 단톡방 어르신들 즐겨 읽는 유튜브 그 다양한 채널들 다 학습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진실되겠어요? 별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한계가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원리상 얘가 만들어내는 진실은 아니 그 문장들은 진실 여부를 우리가 보증할 수 없다. 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시계를 보니까 지금 되게 제가 집중해서 저기 뭐 압축된 이야기를 드려서 좀 머리도 아프실 텐데요. 이쯤 해서 잠깐 쉬고 나서 이어서 조금 새로운 기분으로 강의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46분이니까 55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